올해 미국 경제는 2.3%의 성장률로 소폭 개선되겠지만 4.4%의 높은 실업률로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봤습니다. 새해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6를 더 받게 됐지만 메디케어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4나 인상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입출국 통제 시스템으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포착해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을 과거만큼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6년 미국 경제는 2.3%의 성장률로 소폭 개선되겠지만 4.4%의 높은 실업률로 고용 불안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봤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해 미국 경제는 성장률은 2.3%로 소폭 좋아지겠지만은 실업률이 4.4%나 되면서 고용 불안이 최대 우려 사항이 되고 2.4%의 고물가와 3.4%의 고금리는 여전할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예측했습니다.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내놓은 2026년 새해 미국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 냉각에 크게 우려하고 일자리 촉진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26년 전체 2.3%를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025년에 1.7%나 당초의 1.8% 성장 전망에서 2.3%로 크게 올려잡은 겁니다. 둘째, 그러나 이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새해에도 4.4%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연준은 우려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2025년 전체에도 4.5%를 기록했는데 2026년 새에도 4.4%의 고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No fire, no hire, 즉 해고도 없지만 채용도 없다는 기류가 뚜렷한데 2026년 새에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젊은 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셋째, 2026년 미국의 물가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2.4%를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2025년에 2.9%에서 2026년에는 2.4%로 큰 폭으로 진정되는 것이지만은 연준 목표치 2%에는 못 미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6년 말에 3.4%가 될 것으로 연준은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2025년 말의 기준금리는 3연속 금리 인하로 3.6%까지 낮췄으나 2026년에는 단 한 번만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연준 멤버들은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새해에는 연준 멤버들의 큰 변화가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더 많은 추가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말에 임기를 마치고 차기 의장으로 거명되는 두 케빈 후보들은 물론 새 연준 멤버들 중에서 더 많은 기준금리 인하를 추구할 인하 지지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 미국의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6를 더 받게 됐지만 메디케어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4나 늘어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셜연금은 2.8% 오른 반면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은 9.7% 올랐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디덕터블이 병원 입원 시 $60, 외래 진료 시 $26 등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7천만 명 이상이 2026년 새해 1월 1일부터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전년보다 2.8% 오른 월 평균 $56를 더 받게 됐지만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9.7% $18 상승했고 연간 본인 부담금까지 합하면 $104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연금은 67세 전액 수령자는 2.8%인 월 평균 56달러 오른 2,071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65세부터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파트 B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전년도 185달러에서 새해에는 202달러 90센트로 9.7% 급등했습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액에서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완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56달러 오른 소셜연금 2,071달러에서 인상된 메디케어 프리미엄 202달러 90센트를 공제하고 1,868달러 10센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소셜연금액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부터 이용하는 메디케어 수혜자이지만 소셜연금을 67세에 100% 타기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월 보험료를 석 달치씩 별도로 메디케어 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의료비 부담은 프리미엄에 그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도 대폭 올랐습니다. 1년에 정해진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대폭 올랐습니다. 병원 치료를 커버받는 메디케어 파트 A에서는 연간 디덕터블은 전년도 1,676달러에서 새해에는 1,736달러로 60달러 인상됐습니다. 닥터 오피스 방문 등 외래 진료를 커버받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디덕터블은 연간 257달러에서 283달러로 26달러 올랐습니다. 메디케어 이용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정해진 디덕터블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고 디덕터블 이후에는 청구된 진료비의 대략 20%의 코인슈런스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써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2026년 새해 1월부터 파트 B의 프리미엄 18달러, 디덕터블 A의 60달러, 파트 B의 26달러를 모두 합하면 104달러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수법이 확산되면서 시니어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경각심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미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ATM 보급이 늘어난 점과 가상화폐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2025년 12월까지 비트코인 ATM을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금액이 3억 3,350만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피해액 2억 5천만 달러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피해액이 1억 1천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4만 5천 대가 넘는 비트코인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현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송금은 국경을 초월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한 번 전송된 가상화폐는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 수법은 기존의 전화 금융사기나 문자 피싱과 유사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은행, 통신사, IT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세금 문제, 계좌 이상,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QR코드나 링크, 특정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비트코인 ATM을 찾아가 코드를 스캔한 뒤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은 곧바로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전송됐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피해자는 사실상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60세 이상 피해자의 신고 건수는 14만 7천 건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도 4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사기범의 위협이나 압박에 더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이유로 송금의 간편성과 익명성, 추적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은행 계좌와 달리 중간 통제가 거의 없고 거래가 즉시 완료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사법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25년 9월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 중 하나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ATM을 통한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용자의 경고 강화와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첨단 입출국 통제 시스템으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포착해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올 때에는 합법 비자 또는 무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채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가 오버스테이인데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고 전체에선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새해에 미국으로 가는 비시민권자들은 영주권자들까지 포함해 새로운 입출국 시스템에 따라 추적받기 시작해 오버스테이, 즉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불법 체류가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12월 26일부터 연방의회 입법부 10년 만에 새로운 US 엔트리 엑시트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미국 입출국 시스템에 따라 미국으로 가는 비시민권자들은 영주권자들까지 포함해 미국 도착과 출국 시에 얼굴 인식 디지털 사진을 찍히게 되고 이때부터 정밀 추적되기 시작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유학연수생, 취업비자 소지자, 무비자 방문객 등 거의 모든 외국인들은 국제공항이나 항구, 육로 입국장 등에서 반드시 얼굴 인식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얼굴 인식 디지털 사진을 찍히면 즉석에서 여권이나 비자, 에스타 등에 담긴 정보와 미국 정부 데이터베이스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됩니다.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아온 외교관, 14세 이하와 79세 이상의 노약자들도 예외 없이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빠르고 편리한 입출국 심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얼굴 인식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시민권자 사진들은 24시간 후에 삭제됩니다. 미국을 떠나는 비시민권자들은 입국 때와 같이 얼굴 사진을 다시 한번 촬영하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미국 입출국 시스템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허용받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출국 기록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불법 체류를 대부분 포착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40%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20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체 추세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CBP가 발표한 2024 회계년도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계년도의 오버스테이 체류 시한 위반자들은 출국 대상자의 1.15%인 53만 8,550명이고 그 중에 48만 3천 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4 회계년도에 한국인 오버스테이어들은 무비자와 방문비자 2,770명, 유학연수생 890명, 취업자 등 기타 250여 명 등 3,900명이고 그 중에 미국에 눌러앉은 사람들은 방문자 1,980여 명, 유학연수생 380명, 기타 130명을 합해 2,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을 과거만큼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률 하락으로 면역이 약화되면서 홍역 등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과거처럼 접종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게 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예방접종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치원생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인 카운티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 약 50%에서 현재 28%로 줄어들었습니다. 95%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집단 면역 기준선으로 이 수준을 밑돌 경우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종률 하락의 영향은 아동 인구 규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는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연령대 아동이 약 350만 명이었지만 최근에는 최소 5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분석은 카운티 단위 통계를 공개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과거 미국 학교들은 학생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을 필수로 요구해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50개 주 모두가 초등학교 입학 시 필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홍역과 백일해 같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 의회들이 종교적 이유 등을 들어 예외 조항을 허용하면서 접종 의무화는 점차 완화됐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확산 이후에는 백신 접종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며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백신 문제가 낙태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률 감소가 단순한 통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에서는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며 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 수준이 무너질 경우 이미 통제됐다고 여겨졌던 질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공중보건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